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는 날씨입니다. 날씨. 117년 만에 11월 폭설. 그러니까요. 11월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게 117년 만이다. 오늘도 어제도 전국이 폭설 비상이죠. 네. 다들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서울 수도권은 첫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첫눈이 폭설이었던 겁니다. 어제 내린 적설량이 서울에 18cm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온 거냐면 11월 기록 중엔 역대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치고요. 네. 기존에 가장 많이 왔던 날이 1972년 11월 28일이었어요. 그때가 12.4cm가 왔는데 이번에 18cm가 왔으니까 뭐 기존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한 1.5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측을 한 게 1907년 10월부터거든요. 네.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인천하고 경기도 많이 왔는데 이미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어요. 인천은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14.8cm가 왔고 경기는 21cm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청 예측으로는 오늘도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서울에는 30cm가 쌓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어제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관악에 이미 40.2cm가 왔고요. 맞아요. 또 성북에 27.1cm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적설량은 40cm를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이 이렇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어제 출근길 대란을 겪었어요. 도로가 결빙되다 보니까 버스가 제때 도착을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만원 지하철이 돼가지고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갑자기 펑펑 내리니까 자가용 타던 분들도 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주로 제일 안전한 게 지하철이겠지 하고 지하철로 몰린 겁니다. 어제 지옥철을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경험했다는 분들 많았고 심지어는 나 압사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비명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제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영도 늘리고 또 시내버스도 30분씩 연장 운행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편은 많이들 겪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는 원래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세 사람이나 계속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예. 눈이 서울 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어제 오전 6시 40분쯤에 강원도 홍천군의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석터널 근처에서 이 제네시스 차량이 운행 중에 미끄러졌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25톤 트럭이 와서 들이받고 지나갔고 그 이후에 오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네. 제네시스 뒷좌석에 타고 있던 80대 A씨가 병원에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명도 크게 다쳤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2시쯤에는 경기 화성의 비봉 매송 도시 고속화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거 좀 안타까웠던 게 여기서 앞서서 이미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운영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현장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또 사고가 나서 좌석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이 직원을 친 겁니다. 2차 피해가 생겼군요. 그래서 또 결국 숨졌고요. 그리고 사망사고는 아니었는데 어제 53대 추돌 사고도 있었습니다. 53대 차의 추돌 사고 이게 지금 원주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만종리 만종교차로에서 기업 도시방면 도로였는데 이미 원주는 대설경보가 내려질 만큼 눈이 많이 왔거든요. 예. 53대가 추돌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병원으로 막 옮겨지고 혼잡을 겪었고요. 이 경찰은 블랙아이스를 원인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쌓인 눈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다른 사고들도 있었어요. 네. 어제 오전 8시 40분쯤에 그 농가에서 눈 치우던 80대가 숨진 사례가 있었는데 네. 지역이 경기 양평군 옥천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된 천막 차고지에서 눈을 치우다가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난 거고요. 예. 그리고 정전도 좀 있었거든요. 어제 오전 5시 30분쯤에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174가구가 정전이 됐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가로수가 무너진 거예요. 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가로수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하고 전선을 쳐가지고 이제 정전이 된 건데 이런 이유로 이제 강원 지역에서도 274가구가 정전이 됐거든요. 네, 네. 이게 눈이 무겁습니다. 평소보다. 습설이라고 부르는데 습기를 많이 머금어가지고 무겁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 정도 쌓이면 우리 집은 멀쩡해 했던 집들도 다시 보셔야 돼요. 이 눈이 무거운 눈입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 거예요? 저는 좀 신기한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 봤거든요. 근데 어제 눈이 이게 막 10cm 가까이 쌓이니까 마치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온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춥기도 했었죠. 예. 일단 기상청 설명은 이 북극에서 차가운 기운을 머금은
이제 전리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음. 차갑고 건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공기가 따뜻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네. 서해를 지나가면서 온도차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바다하고 하늘 사이에 온도차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눈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폭설이 내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비교적 따뜻했던 게 이런 습설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그렇게 된 거군요. 거죠. 음. 근데 기상청도 결과적으로는 예측이 실패했어요. 원래 서울 기준으로 8cm 정도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18cm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2배 이상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비가 안 된 면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눈이 폭설로 내리다 보니까 또 그렇죠.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김준 평론가. 네. 아유 뭐 괜찮으셨어요? 오가는 길? 저는 뭐 아침에 좀 일찍 나오기도 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 이미 어쨌든 예보가 되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음. 이게 아침에 애매한 시간에 오기 시작하면은 다 차를 일단 끌고 나온 상황이기 아. 때문에 인제 도로가 교통지옥이 되는 건데 새벽에 예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제 차를 안 끌고 나와서 이렇게 그나마 좀 어제 그러니까 교통 대란은 막은 그러니까 거예요? 대중교통이 인제 음. 꽉 막히는 뭐 이런 네.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후 위기하고 연결지을 수밖에 없어요. 뭐 기상청이 뭐 음. 틀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좀 맞추기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요, 원래.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고 산도 이렇게 많으면은 원래 어려운데 지금 서해의 해수 온도가 2도 이상 평년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거하고 찬 공기하고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리고 편서풍이 원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찬 공기가 오고 이 기온차 때문에 그 수증기 인제 머금은 눈이 쫙 인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폭설이 내렸다라는 건데 음. 문제는 올해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음. 빙하가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따뜻하면요. 북극이 따뜻하면은 이 밑쪽에 또 이게 에어 커튼이 내려오면서 남쪽이 추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같은 남쪽, 상대적으로 남쪽이. 네. 그런데 지금 그쪽이 많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다는 아직도 여전히 바다가 식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만나서 당분간 이런 식의 폭설이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상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폭설 단단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가시는 길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가죠. 국민의힘 압수수색. 예, 어제 검찰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창원지검이 올라와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지금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사건을 전담수사팀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포함해가지고 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논란 다 수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한 거는 공천 과정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공천 과정이란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았던 그 재보궐선거. 2022년이죠. 네, 2022년 6월에 보궐선거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7곳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네. 그 자료까지 다 포함하고 또 지방선거도 같은 날 치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검찰은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음. 압수수색 대상이 국회 앞에 국민의힘 당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 조직국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당 조직이 국회 본청이랑 의원회 간에도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의원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 그 기조국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당 사무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큰 마찰은 없었다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당사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막 스크럼 짜서 막기도 하고 이런 모습에 우리가 익숙했는데 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비교적 협조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고도 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제로는 좀 잘 안 하거든요. 네. 그 이제 삼권 분립의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강제로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넘어간 거고요. 이제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할 의향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다 이번 압수수색이 이런 얘기들이 좀 왜 많던데 그렇습니까? 어제 공천 업무 담당하는 국민이 많이 해봤던 그런 네. 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네.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있지도 않을 자료를 가져간다고 사무처를 터는 거는 요식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있지도 않은 자료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공천 자료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공천 끝나면 파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여든 야든 막론하고 공천 관련된 자료는 선거 후 폐기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개인들 이제 실무자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 사무처도 회사랑 비슷하거든요. 계속해서 인사가 나고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을 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구조는 아닌 거죠. 즉 지금 음. 기조국에 있는 직원들은 기존에 2022년에 공천할 때는 없었던 직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공무원 조직이랑 좀 다르게 사무처가 그렇게 자료를 많이 축적해 놓지도 않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실무자들의 개인 자료를 털어야 되는데 또 하나 이 이제 관계자가 지목을 하는 거는 설령 그 개인의 자료를 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자료들이 그 실무자한테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혀 있을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당사에 남아 있을 혹은 실무자가 가지고 있을 자료라는 건 그야말로 공식 자료, 그렇죠. 공식 공식 자료만 자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민감한 자료는 이 관계자가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차라리 윤상현 의원 폰을 터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아. 자료를 확보하려면. 그래서 이 사무처 이 압수수색 가지고는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제가 요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뭐 소송을 건다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한 자료 같은 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네요. 저 선거 바로 폐기해 버리면은 그건 나중에 대응 어떻게 하나요? 그랬는데 답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네. 오히려 자료 있는 게 더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공천 과정 자체가 무조건 정량 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음. 또 여론조사가 높은 사람이 꼭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정성 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천 과정 자체가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가 없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명태균 씨 구속 적부심 신청했었는데 요거는 기각됐죠? 네, 계속 구속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기구로 만들었는데 네. 어제 이 기구에서 의혹들을 쪼개가지고 단계적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28일 오늘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명태균 씨를 고발하고 또 내일은 김건희 여사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와 명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이런 예. 식으로 12월 5일까지 스케줄을 쫙 짜놨는데 뭐 서울경찰청에 하고 뭐 어디에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예, 예. 또 요약해보자라면 날짜도 이제 혐의별로 다 다르게 하고 기간도 다르게 해가지고 쪼개서 고발을 계속 하겠다. 이어간다. 네. 민주당은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검사 탄핵 속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백신 차장, 그다음에 어미준 그 부천지청장 이 두 명에 대해서 그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또 12월 11일에 청문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앞서서 이미 이창수 지검장 포함해가지고 3명의 그 탄핵 소추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서 4일에 표결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검사 5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어제 공동 성명 내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지금 뭐 앞서서도 당사자들도 냈고 또 어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내부망에 올려가지고 뭐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요. 민주당 전략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쪼개기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검사들도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서 자체는 검찰에 대해서는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는 건 탄핵이 저 법원에서 인정될 거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여론이 수용할 거다라는 여론이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또 검찰 정권이라고 상징한다라고도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전략적으로 검사 탄핵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를 해보자라면 이제 판사 탄핵은 좀 부담되고 안 된다라는 여론이 좀 커지고 있는데 검사 탄핵은 괜찮다. 그래서 압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표현 이렇게 하더라고요. 회초리를 치면서 그다음에 동시에 고발도 쭉 해가지고 어느 한쪽은 움직이도록 하고 근데 그 결과물로 어떤 사법 리스크가 나오도록 유출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박지원 의원한테 좀 더 질문하고 또 반론도 있잖아요, 사실은. 검사 탄핵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압수수색은 매우 평온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왜 평온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2021년에 김웅 의원 압수수색 할 때 고발 사주 네. 그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항을 했었죠. 맞아요. 민주당도 2022년 이제 윤석열 정부 직후에 들어선 직후에 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해서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거든요. 다 뭐 당사 앞에 모이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당에 들어오는 거는 원래 거부감이 심한데 왜 이렇게 그럼 평온했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뭐 백브리핑 어제 이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는데 백브리핑에서 검찰이 오후 1시에 들어올 거다 뭐 이런 거를 친절하게 기자들한테 다 알려주기도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검찰이 김영선 공천 자료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 네. 서범수 사무총장이 그러면서 그럼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든지 이렇게 그렇게 된 했죠. 그 거예요. 앞에 얘기가 있죠. 예,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올 거를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게 기습적으로 보통 이제 다른 데 보면 오는데 그게 아니라 다 어느 정도 예고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평온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게 한동훈계, 친한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달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는 친윤석열, 비한동훈계가 다 연루돼 있지 친한동훈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2년에 당의 주류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당의 지도부 뭐 친한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한 축이 이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뭐 요쪽이 지금 많이 연결돼 있는 거고 한쪽은 이제 뭐 당연히 친윤계가 연결돼 있으니 한동훈 대표는 그때 뭐 정치를 안 했으니 그리고 비례로 들어온 사람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느긋하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당내 갈등의 반전으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개선 태스크포스 TF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좀 친윤계를 좀 공격할 소재 뭐 이런 걸로도 좀 보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지금 7군데에 지금 그거를 압수수색을 했대요. 현재 내용이 네. 나오는 게.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봉천을 폭로한 경북 포항도 있고 돈을 건넨 예비 후보자 2명이 대구하고 경북 고령이거든요. 거기도 있고 그리고 경남 거제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한석 경남도지사 공천 과정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언급한 7군데는 다 이제 참고인 조사 혹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윤상현 의원하고 한기호 의원 그때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는데 이분들도 다 지금 조사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 논란은 뭐 조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고모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냥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어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이제 채널A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고모가 이게 처음에 당 게시판 논란이 11월 5일에 터졌는데 그거가 터지자마자 김건희 여사 고모가 이 게시판에 그 유튜브를 이제 공유한 다음에 이게 뭐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벼락 맞아 뭐 죽을 비속어인데 죽을 집안이라고 저주를 했다라는 거를 공개를 하면서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런 거 다 듣는데 참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 여사 고모는 저 벼락 맞아 대질 집안이에요 외에도 보니까 SNS에다가 한동훈 대표 욕하는 글을 꽤 오래 지속적으로 써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참는데 이거 가지고 당원 게시판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라는 반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로 비방전하고 공개하고 이런 게 맞느냐. 어쨌든 너무 자극적이라서 어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만 똥 묻었어, 니들도 똥 묻었어 거의 이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참 보기 안 좋다. 예. 진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문제도 잠시 후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박순봉 기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우크라 특사단 방문. 어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을 접견했습니다. 네, 어제 특사단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내용은 대통령실 사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나왔는데 그냥 핵심을 짚어보자면 무기 지원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 자체를 그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예. 그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러브 군사 협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 이 표현이 있고요. 예. 그다음 대통령실 표현을 보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사단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 앞으로 한국과의 재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과의 재반 협력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추정을 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무기 지원이 좀 급하잖아요. 당연히 무기 지원 얘기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구체적인 언급을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기자들이 그 이제 안보 라인의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추정해 보자면 결국엔 대통령실이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뭐 맞추기랄까요? 아니면 뭐 교감. 눈치 보기랄까요? 네. 요런 걸 시작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왜냐 앞선 배경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단계적 대응을 얘기를 하면서
방어용 무기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점이 북한군의 참전 이걸 기점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상황 변경 결국 트럼프 정부의 그렇죠. 이제 출범 요걸 앞두고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외교는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많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요. 트럼프 팀이 김정은 위원장과 취임 후에 만나려고 직접 소통하려고 타진 중이다라는 로이터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 우리 제끼고 만난다는 얘기로 들려서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잠시 후 요 이야기는 인터뷰로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